아버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커피만 사오면 바로 올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아들은 저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국도 옆 작은 휴게소. 눈은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은 채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미등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멀어졌고 엔진 소리는 금세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은 단 한 명, 내 아들이었으니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보험증권 4번. 내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생명보험 사망시 지급액 15. 수익자 며느리.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버려졌는지를.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차에 두고 내리라며. 아버지, 무거우니까 제가 들게요. 그 말과 함께 빼앗아 갔던 그 전화기. 벤치에 앉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약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약이라며 아들이 건네준 흰색 알약. 지금 생각하면 그 약을 삼킨 순간부터 이 휴게소는 내 무덤이 될 예정이었겠지요. 몸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손끝 감각이 무뎌지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벤치에 기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휴게소 입구에서 한 대의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잠시 내 얼굴을 비추었고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나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죽은 척 해야겠다고.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어둠이 휴게소를 삼키자 나는 벤치에 붙은 얼음처럼 굳어갔습니다. 숨을 들이마실수록 가슴이 조여왔고 눈꺼풀은 누가 아래로 잡아당기듯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건네준 심장약이 떠올랐습니다. 삼킨 뒤부터 혀끝이 마르고 속이 비릿했지요. 이제는 압니다. 약이 아니라 정리였다는 걸. 모든 건 3달 전 며느리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거실로 들어오던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그만뒀다면서도 손놀림은 능숙했고 말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대비가 필요해요.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나는 효심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발견한 건 제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수익자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건강검진표를 펼쳐놓고 사망보험금이라는 단어를 마치 덕담처럼 얹었습니다. 혹시라도요. 정말 혹시라도 그때를 대비해 두면 아드님이 덜 힘들잖아요. 노인은 자식이 힘들다는 말에 약합니다. 나는 대꾸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이름과 날짜를 물었고 나는 정확히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차트를 넘기며 기억력 저하가 있나요? 라고 묻더군요.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집안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약통을 정리해 주겠다며 서랍을 뒤졌고 아들은 통장을 건강을 위해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고 해도 이제 쉬세요라는 말로 눌러버렸지요.
자상한 말이 가장 좋은 족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도장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도 없고 장롱 아래를 뒤져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습니다. 어머, 또 어디 두셨어요? 그 웃음이 쇠솔처럼 속을 긁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코를 골며 잠든 척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거실에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 아들의 초조한 숨. 이번 달 안에 서류 마무리해야 돼. 그래야 심사도 빨라. 아버지가 눈치채면 눈치채게 하면 내가 바보지. 약 먹이면 잠만 자. 병원도 고령이라 뭐라 못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이불 속에서 손가락이 저절로 오그라들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데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통증을 지워버리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정리되고 있었다는 걸요. 그때부터 나는 정면 승부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노인이고 그들은 젊었습니다. 내가 소리쳐도 노망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바꿨습니다. 버스 운전 30년 동안 단련된 눈과 귀 그리고 관찰.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말보다 습관이 먼저 배신합니다. 며느리는 서류 얘기만 나오면 엄지를 펜에 문질렀고 아들은 돈 얘기만 나오면 무릎을 떨었습니다. 그 작은 떨림들이 계획의 박자를 알려줬습니다. 나는 전파상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샀습니다. 돋보기로 설명서를 붙들고 밤을 새우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약을 삼키는 척하다가 혀 아래에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냈습니다. 밤마다 녹음기를 켠 채 잠든 척했습니다. 내가 모으는 건 돈이 아니라 살아남을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은 나를 바람 쐬러 간다며 차에 태웠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내 휴대폰을 가져가며 말했지요. 아버지, 떨어뜨리면 위험해요. 위험한 건 휴대폰이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벤치에서 나는 주머니 속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15. 수익자 며느리. 오늘 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사망진 단서엔 심장마비가 찍히겠지요. 며느리는 울며 보험사에 전화할 겁니다. 아들은 하얀 얼굴로 장례를 치르겠지요. 모두가 슬퍼하는 척하면서. 하지만 나는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매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걸음이 가까워졌고 나는 본능적으로 늙고 약한 남자의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더 큰 연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낯선 남자가 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내려다보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다고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고야버스 기사님 맞죠?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내 등줄기 어딘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휴게소의 낡은 형광등 아래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야윈 턱목까지 올린 패딩 지퍼, 그리고 손에 들린 종이컵에서 올라오는 김.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반쯤 감고 숨을 거칠게 내쉬는 곳 쓰러질 노인의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키면 그 순간부터 판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남자는 내 옆 벤치에 앉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한 발 물러서서 마치 나를 경계하는 척하면서도 주변을 빠르게 후렸습니다. 휴게소 CCTV가 어디를 비추는지, 출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차가 있는지, 화장실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그 움직임은 행인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보험증권 사본을 더 깊숙이 구겨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우연이든 아니든 나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새벽 안에 차갑게 굳을 겁니다. 약이 몸 안에서 천천히 녹아 들어가고 있었고 심장은 두근거림과 공백을 번갈아 반복했습니다. 가슴 안쪽이 쿡쿡 찔렸고 손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님 버스 자주 탔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내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상하죠? 라는 신호. 나는 혀를 굴려 목소리를 일부러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차 아들이 짧게 끊어 말하고 곧바로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패는 불쌍함입니다. 상대가 나를 동정하는 동안 나는 상대를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같은 것을 꺼내 보려다 또 멈췄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신분을 밝히기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 옆 어딘가에 누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들이 나를 버리고 간 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제야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들은 내가 여기서 죽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못하면 보험금을 받기 어렵고 계획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거나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내게 종이컵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뜨거운 커피 향이 올라오자 속이 뒤틀렸습니다. 약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된 모멸감 때문인지 나는 종이컵을 받는 척하다가 손을 일부러 덜덜 떨며 흘릴 뻔했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컵을 다시 받쳐 올렸고 그 순간 그의 손등에 붙은 작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종이 잘린 듯한 얇은 상처. 서류를 자주 만지는 사람 손입니다. 기사님, 지금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남자가 낮게 속삭였고 나는 그 말에서 확신을 들었습니다. 그는 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 장면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즉시 알아챈 사람입니다. 나는 눈을 반쯤 뜬 채 남자의 가방 쪽을 힐끗 봤습니다. 가방 안에서 하얀 서류 모서리가 살짝 보였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흔히 들고 다니는 파일과 비슷한 크기. 순간 머릿속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 보험, 수익자, 사망, 그리고 이 남자. 나는 멍한 표정을 유지한 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주머니 속 종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말없이 보낸 겁니다. 말은 녹음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는 알아채는 사람만 알아챕니다. 남자의 눈동자가 내 주머니로 한번 내려갔다가 곧바로 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다. 당신은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당신은 싸울 의지가 있다. 그 세 가지를. 바로 그때 휴게소 진입로 쪽에서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게 바닥을 훑고 지나갔고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붉은 미등, 낮게 깔린 차체, 익숙한 번호판의 끝자리. 아들 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멈춘 위치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확인하러 온 것처럼. 남자도 몸을 굳혔습니다. 종이컵의 김이 흔들렸고 그는 아주 천천히 손가락으로 내 무릎 옆을 두 번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라는 신호.
검은 차 문이 열렸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벤치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나를 죽이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할 연기는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남자가 내 귀에 아주 짧게 숨을 실어 말했습니다. 기사님, 지금 쓰러지세요.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의 힘을 풀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허리가 옆으로 기울었고 시야가 비틀리며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숨을 크게 들이마시지 않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습관이니까요. 나는 버스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봐왔습니다. 졸음으로 고개를 떨구는 사람, 술에 취해 쓰러지는 사람, 갑자기 의식을 잃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힘이 툭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감각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콘크리트의 냉기가 옷을 뚫고 살로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하고 짧게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검은 차에서 내린 남자들 중 하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고 고무 바닥을 밟는 둔탁한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완전히 감지는 않았습니다. 속눈썹 사이로 빛이 들어오게 아주 조금만 남겨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내 얼굴 위로 몸을 숙이면 그림자가 지고 숨결이 느껴질 테니까요. 할아버지. 거친 손이 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확인만 있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끝났는지. 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혀끝을 이빨 뒤에 붙이고 숨을 최대한 얕게 유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배로 숨을 쉬며 그 박동을 숨겼습니다. 약 냄새 나는데?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코를 가까이 들이대는 느낌이 났습니다. 아들이 먹인 약. 심장약이라고 했던 그 흰 알약. 며느리가 손으로 쪼개서 포장해준 출처 없는 약. 그 냄새를 이 남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장면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그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쓰러지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신고라는 단어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두 남자의 태도가 미세하게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욕설이 튀어나올 것 같던 숨이 멈췄고 발걸음이 한 박자 늦춰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 남자가 말을 꺼내다 말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도와주러 온 게 아닙니다. 처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아들이 직접 오지 않은 이유, 며느리가 함께 오지 않은 이유. 대신 누군가를 보냈다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이 내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했습니다. 약의 기운이 돌았고 팔다리는 납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생각은 또렷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는 걸 숨겨야 한다. 이 모순된 판단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바람에 섞인 듯 들리다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내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이 흔들렸습니다.
남자 둘의 발이 뒤로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짧게 서로를 받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미 역할은 끝났다는 태도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내 몸의 떨림이 커졌습니다. 이제 연기를 끝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야 할지. 그 선택은 내 앞에 서 있던 그 남자의 손짓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내 옆에 쪼그리고 앉아 내 손목에 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약하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맥이 있다는 신호. 그리고는 내 귀 가까이에서 거의 들리지 않게 숨을 섞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지금 일어나면 다시 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오늘 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물러난 건 포기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서 병원으로 옮겨졌는지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 이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이렌이 휴게소 앞에 멈췄습니다. 빨간 불빛과 파란 불빛이 눈꺼풀 너머로 번쩍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기척 누군가 여기요 하고 외치는 소리.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나는 바닥에 누운 채 한 가지 생각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판에서 내가 살아남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눈을 뜰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흰색이었습니다. 형광등의 빛이 아니라 병실 특유의 탁한 흰색.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걸려 있었고 귀 안쪽에서는 심장 박동이 둔하게 울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이른 순간이라는 것도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나를 알아봤던 종이컵을 내밀던 그 남자. 그는 의사나 간호사처럼 보이지 않았고 보호자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재킷 그리고 지나치게 침착한 눈빛. 그 눈빛은 수많은 거짓말과 진실을 동시에 봐온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눈동자를 초점 없이 흔들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알아듣기 힘든 소리를 흘렸습니다. 노인이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그는 그 연기를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창가 쪽으로 한 발 물러서며 커튼을 반쯤 쳤습니다. 복도에서 보이는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제야 내 몸 상태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가슴에는 심전도 패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무거웠고 머리는 깊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둔했습니다. 약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휴게소에서 조금만 늦었더라면 나는 이 침대에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거의 숨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약물 반응이 나왔습니다. 단순 심장 문제는 아니에요. 그 말은 곧바로 내 생각과 이어졌습니다. 며느리, 그 흰 알약, 출처 없는 약. 병원 기록에 남으면 그 순간부터 이 일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됩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말을 아껴야 했습니다. 이 방이 안전한지 누가 듣고 있는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정보가 오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망이 얽힌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내 손등에 놓인 차트를 슬쩍 내려다보더니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사망 추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사망 추정, 실종, 휴게소, 약물, 보험. 모든 퍼즐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 급하지 않지만 확신에 찬 걸음.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척, 걱정하는 척, 그러나 어딘가 너무 정확한 톤. 아버님은 상태가 어떠세요? 그 한 문장에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상태를 설명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떨리지 않았고 숨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 순간을. 그녀가 병실 안을 둘러보는 동안 그 남자는 벽 쪽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처럼.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며느리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그가 왜 휴게소에 있었는지, 왜 나를 알아봤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후 보험사에 연락을 이라는 말을 꺼냈다가 의사의 시선에 멈췄습니다. 너무 빠른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병실 문이 닫히자 그 남자는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선택하셔야 합니다. 살아 돌아갈지 아니면 죽은 채로 모든 걸 끝낼지. 그래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 죽은 척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사고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죽은 사람이 가장 강한 법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병실의 공기가 한 톤 낮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 돌아갈지 죽은 채로 끝낼지. 선택지는 둘이었지만 실상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판에서 산 사람은 언제든 다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나는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동의의 신호를 받은 겁니다. 그는 커튼을 덧치고 침대 난간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간호사의 발소리와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평범한 병원의 소음. 이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은폐였습니다. 오늘 새벽 휴게소에서 실종. 그는 낮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송중 심정지 의심. 현재 의식 없음. 보호자는 아들과 며느리. 그는 사실을 나열하듯 말했지만 그 문장들 사이에는 빈칸이 있었습니다. 그 빈칸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앞으로의 모든 걸 바꿉니다. 나는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링거 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직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키면서도 긴장시켰습니다. 그는 내 손의 움직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물은 남아 있습니다. 혈중 농도도요. 사고로 넘기기엔 애매한 수치. 그 말은 곧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증거를 더 쌓을 시간. 상대를 더 깊게 들어오게 할 시간. 그는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한 뒤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봉투를 침대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블랙박스 SD카드. 그 짧은 설명만으로도 내 머릿속에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차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돌아서며 며느리가 무언가를 꺼내던 모습. 그때 아들이 일부러 음악을 크게 틀었지요. 음악은 늘 진실을 가리는 데 쓰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그리고 숨을 고르며 과거로 내려갔습니다. 휴게소로 오기 전날 밤. 며느리는 약을 나눠 담으며 아버님, 이건 꼭 드셔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절 뒤에는 정확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몇 분 뒤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눈을 뜨자 그는 이미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것은 시간, 장소, 차량 번호의 일부. 그리고 수익자 변경일. 그 날짜가 유난히 굵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날짜를 보고 가슴 안쪽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날은 내가 병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기억력 검사를 받던 날. 내가 정확히 답을 했는데도 차트에는 혼동이라고 적혀 있던 그날.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발소리였습니다. 급하지 않은 걸음, 그러나 숨은 가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간에서 잠시 멈췄다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 한 단어에 온갖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 두려움, 그리고 확인. 나는 눈을 반쯤 뜬 채 초점을 잃은 척했습니다. 아들은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올 수 있나요? 의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 침묵이 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바지 주머니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는 병실 안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눈빛. 휴게소에서 봤던 그 남자를 찾는 눈빛. 그러나 그는 벽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아들은 한참을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병실의 공기가 다시 느슨해졌습니다. 그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움직일 겁니다. 보험, 장례, 서류. 빠를수록 좋거든요. 나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빨리 움직이는 순간. 그것은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믿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가장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급해지니까요. 나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부터 기사님은 사망 상태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병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살아 있었지만 세상에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누군가의 끝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병실은 더 이상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완전히 가려졌고 출입 기록은 최소화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차트에는 굵은 글씨로 의식 저하 지속이라는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사망을 예고하는 문장들. 의료진의 언어는 언제나 조심스럽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만들어내는 여백은 충분히 오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달콤한 초대장이 됩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눈을 감은 채 보냈습니다. 잠든 척이 아니라 정말로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약의 잔여가 몸에 남아 있었고 심장은 일정하지 않게 박자를 놓쳤습니다. 그 불규칙함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완벽하게 멀쩡한 노인은 의심을 부릅니다. 위태로운 노인은 동정을 그리고 방심을 부릅니다.
아침이 되자 병실 밖이 분주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전화벨이 자주 울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사이로 며느리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보호자 변경 서류 확인 동의서. 그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점심 무렵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둘은 동시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그리고 잠시 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앞에서 분위기를 보고 뒤에서 결정하는 방식. 늘 그랬습니다. 아들은 침대 옆에 서서 나를 내려다 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잡으면 느껴질 맥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침대 난간을 붙들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하나요?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답을 기다리는 태도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의 분위기를 결정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앞으로 나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울음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울음을 준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흔히 보는 얼굴. 아직 슬프지 않지만 곧 슬퍼야 할 얼굴.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보험사 이름이 인쇄된 봉투였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그 말이 이 모든 연극의 핵심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라는 말로 이미 결론을 앞당기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 숨쉬는 사람 앞에서 죽음의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꺼풀을 아주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러나 완전히 무의식은 아닌 상태. 며느리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내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확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커튼을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 들어갔습니다. 아직 청구는 아니고 사전 문의.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덫이 설치됐다는 확신. 이제 그들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실수를 하겠죠.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연기를 조금 내려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내 시선을 받아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록입니다. 그는 작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내가 쓰던 것과 비슷한 크기. 통화, 방문, 서류. 전부 남깁니다. 그날 저녁 병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규정을 핑계로 통화는 짧게. 그러나 그녀는 중요한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혹시 들리시면 저희가 옆에 있어요.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확인입니다.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숨만 일정하게 내쉬었습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 뒤에 아주 작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안도의 한숨. 그 한숨이 나에게는 시작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를 끝난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끝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틀째 새벽 병실의 공기는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사람의 기대가 쌓이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정사실처럼 믿을 때 그 믿음은 행동을 앞지릅니다. 그날 새벽 나는 그 공기의 변화를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이 이미 이후를 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침 회진이 끝난 직후 며느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늘 혼자 내리는 사람. 병실 문을 닫는 손길이 어제보다 빨랐고 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놓는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나는 숨을 얕게 유지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그래프가 천천히 오르내렸고 그 리듬이 나를 가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번 생긴 종이. 보험사 양식이었습니다. 사망 시 필요 서류 목록. 그녀는 그 종이를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두고 손가락으로 한 줄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 통장, 사본. 그 목록이 내 눈앞에서 나열되는 동안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보험금을 청구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확정뿐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급히 접어 가방에 넣는 손이 그날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간호사는 상태를 확인하고 간단한 질문을 던진 뒤 나갔습니다. 그 짧은 방문이 그녀의 계산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사람은 계산이 틀어질 때 실수를 합니다. 며느리는 다시 나를 내려다 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목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맥을 짚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확인했다가 살아있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그녀는 끝까지 모른 척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정적 증거가 될 줄도 모르고. 잠시 후 병실을 나가던 그녀는 문 앞에서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곧이겠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짧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험사 시스템 캡처. 사전 문의가 청구 준비 단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간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병실을 다녀간 직후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덫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듣는 가장 통쾌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문. 보호자가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 그 소문은 누군가가 흘리지 않으면 퍼지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어두웠고 눈밑은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내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 이미 끝났다고 믿는 얼굴.
아들은 짧게 말했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은 기도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끝났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저녁빛이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나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지금 이 시간 며느리는 보험사와 통화 중일 겁니다. 아들은 장례식장 위치를 검색하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꽃집과 식당을 알아보고 있겠지요. 살아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세상은 느리지만 죽은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세상은 놀라울 만큼 빠릅니다. 그 남자는 병실 문을 잠그고 들어왔습니다. 방금 접수됐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내게 보여줬습니다. 사망 추정 접수. 사고 경위 요약. 보호자 진술 대기.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병실을 다녀간 직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소음이 사라지자 작은 소리들이 도드라졌습니다. 복도 끝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의 낮은 진동, 간호사가 차트를 넘기는 종이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나에게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기록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실 전화가 아니라 내 휴대폰 번호로. 물론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답이니까요. 잠시 후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걱정과 위로를 가장한 문장들. 그리고 마지막 줄. 혹시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문장 끝에 말줄임표가 그녀의 조급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시간 발신자 내용. 이제 충분합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증거가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머리는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이 판의 결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본능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병실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확인하고 심전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고개짓 하나로 병원 시스템의 한 줄이 바뀝니다. 의식 저하에서 사망 의심으로. 나는 숨을 더 얕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세상은 이미 나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 멈추지 않는 걸음.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와 의사의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그 표정을 읽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안도의 표시. 이제? 그녀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이 세계의 방식이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입니다. 그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남자가 내 옆에 섰습니다. 이제 공개할 시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는 아직 아닙니다. 공개는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해야 합니다.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 나는 한 번 더 죽어야 했습니다. 완전히.
눈을 감고 숨을 멈추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심전도 그래프가 길게 늘어지는 순간을 상상하며, 그리고 그 상상이 곧 현실이 되도록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너무도 평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햇빛이 스며들었고 복도에서는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루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나는 이미 2번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1번, 병실에서 1번. 이제 남은 건 그 죽음을 공식으로 만드는 절차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그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청구 들어갔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보험사 시스템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접수 시각, 청구 사유, 첨부 서류 목록. 보호자 이름 아래 며느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끈을 놓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몇 장의 화면을 넘겼습니다. 통화 기록, 병원 방문 시각, 사망 추정 이후의 행동 로그. 모든 것이 시간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도 깔끔하게. 범죄는 늘 어설프게 시작되지만 끝은 스스로 정리합니다. 급해지면 사람은 가장 중요한 흔적을 남기니까요. 그 시각 며느리는 병원 어딘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보험사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직접 얼굴을 내밀어야 할 순간,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한 순간, 나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검은 옷, 굳은 표정, 눈에 힘을 빼고 말하는 연습. 아버님이 갑자기라는 문장을 몇 번이나 머릿속에서 반복했겠지요. 정오 무렵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었습니다. 제복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허리춤에서 나는 금소금.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고 그 남자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건 모두 모여 있었으니까요. 지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확인 대상은 나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보험사, 통화기록, 휴게소 CCTV, 블랙박스 SD카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역할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보험사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서류를 내미는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 모든 것이 기록되는 순간까지.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병실 안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급한 발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숨이 가쁜 기척.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침과 달랐습니다. 창백함 위에 공포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은 없었고 의료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이야. 아니, 아직 아무 말도 없어. 그 말 속에는 들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고 이번에는 2명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나를 봤습니다. 아니, 나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움직이지 않는 몸, 눈을 감은 얼굴. 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의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이 이야기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건이 되었습니다. 보험금, 약물, 휴게소, 사망 추적. 질문은 정확했고 아들의 대답은 점점 어긋났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나올 때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이미 답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믿고 싶어 하는 그 순간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병실의 공기는 점점 눌린 종이처럼 얇아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또렷했지만 질문이 거듭될수록 끝이 흐려졌습니다. 시간, 장소, 통화 기록. 한 번 어긋난 대답은 다음 대답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숨이 가쁜 채로,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로. 그녀는 아들을 보고 멈췄고 경찰을 보고 다시 멈췄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 걸린 시간은 짧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장면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경찰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록, 통화 녹취 요약, 블랙박스 영상 캡처. 휴게소 벤치, 나를 내려놓고 떠나는 차, 그 뒤를 비추는 붉은 미등. 그 장면이 화면에 멈추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고 손만 떨렸습니다. 그때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순간 아들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고 그 빛 뒤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을 본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표정. 나는 그 침묵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잔인하니까요.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려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휴게소에서요.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습니다. 경찰의 시선이 나에게 모였고 병실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순간 모든 이야기는 새로 시작됩니다.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고 그 다음에야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인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말들이 한순간에 쓸모 없어졌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약, 병원, 보험, 휴게소. 차분하게, 감정 없이. 분노를 섞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진실을 흐립니다. 나는 진실만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고 의료진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수갑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운 금소금. 아들이 끌려가며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된 기억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이미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끝냈으니까요.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들이마셨고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호흡이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창문 너머로 봄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침대 가장자리를 덮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를 살린 건 기적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죽은 척했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살아서 감당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판단을 잃지 않으면 인생은 어느 순간 다시 방향을 바꾼다는 것. 나는 오늘도 숨을 쉽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허락도 없이